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 그런데 그 헌신을 발판 삼아 성공했다는 자식이나 사위가 어느 날 나를 모른 척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 참 화려하기도 하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 백화점은 들어서는 입구부터가 숨이 턱 막히더구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얼마나 닦아댔는지 내해진 고무신 바닥이 미끄러질까봐 발가락에 힘을 꽉 줘야 했지. 내가 여길 왜 왔냐고? 우리 막내딸 정미가 이번에 시집가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길래 엄마, 노릇 좀 해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나왔단다. 시장통에서 나물 팔고 폐지 모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주머니 속 낡은 지갑에 묵직하게 들어있었거든. 엄마, 나 이번에 시댁에서 사랑받으려면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딸아이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내내 가슴에 얹혀서 말이다. 구경이나 좀 해보자 싶어 1층 명품관을 뱅뱅 도는데 사람들은 왜 그리 나를 힐끔거리는지. 하긴 구멍난 조끼에 시장 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온 노인네가 제 집 안방처럼 돌아다니니 보기 흉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나는 당당했단다. 내 돈 주고 내 딸 선물 사주러 온 거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구나. 훤칠한 키에 잘 닦인 구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딸이랑 결혼한 내 사위 박서방이었어. 박서방은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인 양복을 쫙 빼입고 웬 젊은 사람들. 서너 명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더군. 반가운 마음에 어이 박서방 하고 부르려던 찰나였어. 사위 일행이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더니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더구나. 아이고. 소리와 함께 나는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 시장 바구니 속에 넣어둔 보온병이며 손수건이 바닥에 나뒹굴었지. 아픈 것보다 창피한 마음이 앞서 고개를 드는데 나를 밀친 사람이 바로 내 사위 박서방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 보게나.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구나. 오히려 먼지라도 묻었다는 듯 제 소매를 툭툭 털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재수없게. 이래서 백화점도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된다니까. 돈도 없는 할망구가 어딜 감히 이런 데를 기어들어와서 길을 막고 난리야? 그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장모님, 장모님 하며 싹싹하게 굴던 그 박서방이 맞나 싶어 내 귀를 의심했지. 사위는 내가 자기 장모인 걸 분명히 알았어. 그 찰나의 순간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내가 봤거든. 하지만 놈은 자기 직장 동료들 앞에서 초라한 장모를 아는 척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나 보더구나. 노인네야 곱게 집에나 있지 왜 엄한 데 와서 영업방해를 해. 얼른 안 나가. 사위의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 박 팀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묻자 박서방은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 에이, 내가 저런 거렁뱅이를 어디서 압니까? 그냥 길 가다 마주치기도 싫은 노숙자 같은 부류지. 거렁뱅이, 노숙자. 내 사위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더구나. 바닥에 흩어진 내 물건들을 줍는 손이 부르르 떨렸어. 내 딸 정미가 이런 대접을 받는 엄마를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단다. 사위 일행은 비웃음을 남긴 채 유유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 박서방, 자네가 지금 무시하는 이 노인네가 누구인지, 자네가 그토록 출세하고 싶어 안달난 그 회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진정 모르는 모양이구나. 나는 바구니 속 깊은 곳에서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를 꺼냈어. 그 속에는 지금의 이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이제는 고인이 된 창업주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지. 그리고 그 옆에는 현 회장의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단다.
자네가 내일 아침 회장실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궁금해지는구나.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멀어져가는 박서방의 웃음소리가 뒤통수에 날카롭게 꽂혔다. 요즘 노인네들은 말이야 주제를 몰라요. 자기들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이랑 여기 커피 한 잔 값이 같은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 비아냥거림에 옆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살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었다. 그때 백화점 보안 요원 하나가 다가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 통행에 방해되니까 얼른 나가세요. 세상이 참 야박했다. 내 주머니 속에 든 돈 1,000만 원은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로지 내 겉모습, 이 낡은 조끼와 해진 신발만 보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었다. 백화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쌩하고 뺨을 때렸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마음이었다. 사실 우리 사위 박서방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났던 놈이었다. 명문대 나오고 이 근방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미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나도 없는 살림에 사위기 안 죽이려고 결혼할 때 집 보태주고 차 사주고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그놈은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아니, 오히려 장모가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노인네라는 게 자기 잘난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장모님, 제발 회사 근처에는 오지 마세요. 쪽팔리게 진짜. 예전에 술 취해서 툭 내뱉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우리 딸 정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나 이번 생일엔 남편이랑 근사한 곳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하며 들떠있던 목소리. 그 사위놈은 내 딸 앞에서는 또 얼마나 가증스럽게 웃고 있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내가 오늘 여기서 당한 수모를 딸이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 싶어 차마 말도 못하겠고 가슴속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다. 화면을 보니 우리 사위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다. 나를 밀쳐내고 간 지 30분도 안 됐는데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저예요. 아까 정미 생일이라고 용돈 보내주신 거 잘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보내실 거면 그냥 계좌로 쏴주시지. 왜 굳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보내신 거예요? 그거 바꾸러 백화점 가는 것도 일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아까 백화점에서 나를 밀치고 욕하던 그 목소리는 간대없고 아주 공손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타박하는 그 말투. 내가 그 상품권을 사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고 다리가 붓도록 기다렸던 건 안중에도 없는 놈이었다. 박서방, 자네 지금 어디인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아, 저 지금 중요한 거래처 분들이랑 백화점에서 미팅 중이에요. 여기 아주 상류층만 오는 곳이라 정신없네요. 어머님은 이런데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상품권은 잘 쓸게요. 끊습니다. 또 하고 끊긴 신호음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상류층? 거래처? 자네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 상류층의 끝에 누가 있는지 정말 보여줘야겠구나 싶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내 딸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이 모욕을 참고 살지는 않겠다고. 내가 누구 덕분에 오늘날까지 조용히 살고 있었는지 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대기업의 뿌리에 내 눈물과 피땀이 얼마나 서려 있는지 박서방 그놈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봤던 그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강진호. 지금 그 거대 그룹을 이끄는 회장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수성가한 천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을 대주고 무너질 뻔한 위기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건 바로 나였다. 내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에게 걸었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울며 약속했었다. 큰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 나는 오늘 그 금기 같던 번호를 누르기로 했다.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시장통에서 나물이나 파는 노인네로 사는 것이 죽은 남편의 뜻이라 여겼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 내 정체를 꽁꽁 숨겨왔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 사위라는 놈이 내뱉은 그 거렁뱅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존심의 불씨를 지펴버렸구나.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주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호 회장 비서실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강 회장에게 전해주게. 30년 전 구로동 단칸방에서 국밥을 끓여주던 아주머니가 전화했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마 비서라는 젊은이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겠지. 하지만 이내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그러나 훨씬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큰어머니, 큰어머니 맞으십니까? 정말 큰어머니세요? 강진호 회장. 지금은 제게 서열을 다투는 거대 그룹의 수장이지만 내게는 여전히 배고픈 시절 내 집 부엌에서 눈물 젖은 국밥을 받아 먹던 그 가엾은 청년 진호였다. 내 남편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공장 부지를 팔아 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을 때 진호는 내 발등에 눈물을 굴리며 이 은혜를 갚겠노라 맹세했었지. 진호야 나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내 담담한 인사에 진호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디 계십니까? 왜 이제야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신지만 말씀하세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조금 전 백화점에서 나를 밀치고 욕하던 사위 박서방의 얼굴과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나를 큰어머니라 부르며 오열하는 회장의 목소리가 묘하게 겹쳐졌다. 아니다, 진호야. 내가 올 것 없다. 내일 오전 중에 내 사무실로 내가 좀 들르마. 물어볼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놈도 하나 있어서 말이다. 내일 오전이요? 당연합니다. 아니,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나는 조용히 내가 있는 장소를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박서방, 자네는 내일 아침 본사 로비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때도 자네가 나를 거렁뱅이라 부를 수 있을지, 자네가 그토록 목매는 그 완장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집에 도착하니 우리 딸 정미가 와 있더구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을 차리던 정미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박서방한테 연락 왔어. 오늘 백화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 잘 끝냈대. 조만간 승진할 것 같다는데 우리 엄마 사위 잘 뒀지?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제 남편이 밖에서 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 그래, 박서방이 유능하긴 한 모양이더라. 그런데 정미야, 내일은 엄마가 좀 화려하게 외출을 할 생각인데 내가 예전에 사준 그 비싼 한복 좀 꺼내주겠니? 정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웬일이야 엄마. 평소엔 아깝다고 입지도 않더니. 어디 좋은 데라도 가. 응.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간단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정미가 정성껏 다려준 한복을 쓰다듬으며 밤잠을 설쳤다. 내일이면 박서방이 쌓아올린 가짜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내 딸에게 잠시 상처가 될지라도 근속이 썩은 나무는 일찍 베어내는 것이 내 딸의 남은 인생을 위한 길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낡은 수첩에 끼워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좀 하려 하오.
우리 막내 사위놈 정신 좀 바짝 차리게 말이오. 정미가 정성스레 다려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참으로 오랜만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구나. 거울 속에는 나물 팔던 할머니가 아니라 한때는 이 바닥에서 여장부 소리 들으며 남편과 함께 거친 풍파를 헤쳐왔던 그 시절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았지. 사람들은 내가 그저 운 좋게 회장님을 아는 노인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낡은 수첩에 적힌 번호들은 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기록이란다. 30년 전 내 남편과 나는 구로동에서 조그만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했었어. 그때 진호는 우리 공장에서 가장 성실했던 청년이었지. 부모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상경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가 가여워 나는 매일 밤 남편 몰래 국밥 한 그릇에 고기 몇 점 더 얹어주곤 했단다. 그러다 우리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공장이 위태로워졌을 때 진호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 큰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님이 남기신 이 기술, 제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나는 남편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공장 부지를 팔아 그 돈을 진호에게 건넸어.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했지. 생판남인 젊은이한테 전 재산을 맡기느냐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사람을 믿었어. 진호의 눈에 서린 그 정직함을 믿었던 거지. 그날 이후 나는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단다. 진호가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그룹을 일궈내는 동안 나는 혹시라도 내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 자식들이 부모의 배경만 믿고 나태해질까봐 철저하게 가난한 할머니로 살기를 택했어. 우리 정미도 박서방 그놈도 내가 그저 시장통에서 나물이나 파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방 한 구석 깊이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어. 그 안에는 먼지 앉은 인감도장 하나와 수십 년 전 진호와 맺었던 주식 양도 계약서가 들어있었지. 지금 이 그룹 지분의 15%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거다. 그 가치만 따져도 수천억은 좋게 넘을 테니까. 박서방, 자네가 어제 나를 밀치며 했던 말, 돈도 없는 할망구라고 했었나?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 넣었어. 자네가 어제 무시했던 그 할망구가 바로 자네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네의 그 얄팍한 자존심은 어디로 숨게 될까? 집을 나서는데 문득 정미 생각이 나더구나. 사위놈을 박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일로 내 딸이 겪을 충격이 걱정됐어. 하지만 정미야, 내 엄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굽은 건 펴야 하고 썩은 건 도려내야 하는 법이지. 너를 개무시하는 남편을 두고 행복할 수는 없는 거란다. 대문을 나서니 진호가 보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더구나. 차문을 열고 나온 기사가 나를 보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예의를 갖췄어. 큰어머님 되십니까?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골목길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군. 나는 기사가 열어준 뒷자리에 몸을 실었어. 푹신한 시트가 몸을 감싸 안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지. 본사로 가세. 그리고 비서실에 전하게. 내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직원이 하나 있으니 전략기획실 박서방. 아니, 박준혁 팀장이라는 친구를 회장실 앞으로 대기시켜두라고.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강남대로를 달렸어. 저 멀리 박서방이 근무하는 그 높은 빌딩이 보이기 시작했지. 박서방, 자네는 지금쯤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어제 백화점에서 본 그 할망구를 비웃고 있겠지? 자, 이제 곧 대면하게 될 거야. 자네가 그토록 비웃던 진실과 말이야. 본사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나는 잠시 창밖으로 솟구친 유리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진호가 이 건물을 올렸을 때 내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 큰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울먹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 차문이 열리고 내가 발을 내디디자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속닥거리더구나. 저 한복 입은 노인네는 누구길래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거야?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뒤로하고 나는 당당히 로비를 가로질렀다. 사실 내가 평생을 가난한 할머니로 산 건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단다. 자식들이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꼴을 보기 싫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 사위 박서방을 처음 봤을 때도 나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행동했어. 그저 성실하고 내 딸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내 이 모든 유산을 기꺼이 물려주려 했었단다. 하지만 어제 백화점에서 본 그놈의 눈빛은 야망과 오만에 가득 차 있었지. 자기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벌레 보듯 짓밟는 그 인성으로 이 거대한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니. 이건 진호에게도 그리고 우리 정미에게도 비극일 뿐이야. 엘리베이터가 회장실이 있는 꼭대기층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진호 회장이 직접 달려나와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큰어머니, 정말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진호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니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단다. 나는 진호의 손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냐 진호야. 너 잘 되는 거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배가 불렀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한 부탁을 하러 왔다. 미안하다니요. 큰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씀 중에 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진호에게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내가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 때 사위라는 놈이 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 그리고 그놈이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동료들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이야기를 듣는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책상을 콱 내려쳤다. 박준혁 팀장, 그 친구가 큰어머니 사위였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근본 없는 놈이 우리 회사 기획팀에 있었다니요. 진호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기획팀 박준혁 팀장 올라오라고 해. 한 대도 늦지 않게 당장. 잠시 후 복도 너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경쾌한 발소리였지. 아마 박서방은 자기가 회장실에 불려가는 게 무슨 큰 공이라도 세워서 칭찬받으러 가는 줄 알고 신이 났을 게다. 문이 열리고 박서방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준혁 팀. 자신의 이름을 채 다 말하기도 전에 박서방의 시선이 회장님 곁에 앉아있는 나에게 머물렀다. 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하더구나. 어제 백화점에서 거렁뱅이라며 밀쳐냈던 장모가 이 나라 최고의 회장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 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놈을 빤히 쳐다보았다. 박서방, 어제는 백화점 미팅이 아주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구나. 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놈의 손에서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단다. 회장실의 그 넓고 정적인 공간 속에서 박서방의 거친 숨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다. 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 나를 바라보았지. 어제 백화점에서 돈도 없는 할망구가 어딜 이라며 나를 밀치던 그 기세등등한 박 팀장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내 앞에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떠는 한 마리 가련한 짐승만 서 있을 뿐이었다. 진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입을 열었다. 박 팀장, 왜 그리 서 있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지? 박서방은 메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뗐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저희. 그러니까 놈은 차마 내 입으로 장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제 자기가 내뱉은 그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 나는 놈의 그런 가증스러운 꼴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덧붙였다. 박서방, 왜 말을 못하나? 어제 백화점에서는 나를 거렁뱅이 노숙자 보듯 하더니 여기 회장실에서 만나니 내가 좀 달라 보이나 보지. 내 말에 진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박 팀장, 자네가 큰어머니께 감히 그런 망언을 했단 말인가?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덕분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야. 진호의 사자 후에 박서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박서방은 기어서 내 발치까지 다가오더니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장모님, 장모님, 제가 어제는 정말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체면 치레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체면? 자네 체면이 내 자존심보다 소중했나 보지. 내 딸 정미 앞에서는 세상 천지에 없는 효자 사위인 척하더니 밖에서는 내 마누라 낳아준 애미를 길바닥으로 밀쳐내. 자네는 사람의 탈을 썼으되 사람의 마음이 없구나. 진호는 비서를 불러 서류 한 뭉치를 내밀게 했다. 박 팀장, 자네가 그동안 기획팀에 있으면서 뒷돈 챙기고 거래처 부풀려서 횡령한 내역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큰어머니 사위라기에 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거늘 자네는 오늘로써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매장이야. 박서방의 안색이 하얗다 못해 푸르게 질려갔다. 횡령이라니. 놈은 야망에 눈이 멀어 장모만 무시한 게 아니라 회사의 돈까지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왔던 것이다. 놈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장모님, 제가 정미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미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내 딸의 이름을 제 면죄부로 쓰려는 놈의 뻔뻔함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정미, 자네 입에서 우리 딸 이름 꺼내지 마라. 자네 같은 인간에게 내 딸의 인생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나는 품 안에서 어제 챙겨온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진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진호야, 여기 내 지분 15%와 인감도장이 있다. 이놈이 저지른 횡령금 내 지분으로 다 메꾸고 남은 건 회사 장학기금으로 써라. 그리고 이 박준혁이라는 인간 당장 이 건물에서 내보내게. 박서방은 그제야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놈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권력과 재력의 원천이 바로 자기가 짓밟았던 할망구의 손안에 있었다는 진실. 그것은 놈에게 그 어떤 매보다 아픈 타격이었을 게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박서방의 양팔을 붙잡았다. 놈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향해 애걸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장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모시게 해주십시오. 나는 복도를 걸으며 한복 소매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 내 딸 정미에게 진실을 말하고 굽어버린 우리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말이다. 회장실의 묵직한 문이 닫히고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박서방이 복도 바닥에 발을 질질 끌며 실려나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기획팀 박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처참한 몰골이었지.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내 사위가 저토록 못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연해져 있었다. 진호가 내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팔짱을 끼워주더구나. 큰어머니, 아래층 로비까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께서 오셨는데 나갈 때도 예우를 갖춰야지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진호는 완강했다. 결국 나는 재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강진호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지. 1층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직원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단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로비 한복판에서 또 한 번 소란이 일고 있었어. 아까 끌려 내려온 박서방이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기획팀 박준혁이야. 회장님이랑 오해가 있어서 그래. 비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박서방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진호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순간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박서방은 회장님과 나란히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는 다시금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어. 어제 백화점에서 자기가 밀쳤던 그 할망구가 회장님이 머리를 숙여 모시는 귀빈이라는 사실이 로비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지.
박서방은 기어코 내 앞으로 기어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미한테도 잘하고 어머님께도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저 사람이 박 팀장 장모님이라고? 어제 백화점에서 무시했다는 노인이? 세상에, 저 한복 입으신 분이 이 그룹의 창업 공신이라는 소문이 진짜였나 봐. 사위의 그 비굴한 외침에 나는 멈춰서서 놈을 내려다보았다. 놈의 눈에는 반성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잃게 될 자리와 돈에 대한 미련만이 가득했지. 박서방,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자네가 어제 나를 밀쳤을 때 자네는 내 몸만 민 게 아니라 내 딸 정미의 믿음을 밀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네가 회사 돈에 손을 댔을 때 자네는 내 스스로 내 앞길을 끊어버린 거고. 나는 진호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박준혁 씨의 소지품을 당장 정리해서 로비 밖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반경 100m 안에 얼씬도 못하게 조치하세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박서방의 개인 짐들이 든 상자가 로비 바닥으로 툭 던져졌다.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원증이 바닥에 나뒹굴었지.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박서방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회전문을 넘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단다. 로비를 가득 채웠던 수군거림도 내가 지나가자 일순간 잦아들었어. 나는 진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로비 문을 나섰지. 밖에는 아까보다 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더구나. 이제 집으로 가서 우리 딸 정미를 만나야 할 시간이었어. 가장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 낡은 구두 대신 정미가 사준 새 신발을 신고 나는 당당히 버스 정류장이 아닌 진호가 준비한 차에 다시 올라탔단다. 박서방, 자네는 내일부터 내가 나무를 팔아번 돈이 아니라 자네가 상상도 못할 그 거대한 힘이 자네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게 될 거야. 회장실을 뒤로 하고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 진호는 내내 내 손을 놓지 않았단다. 큰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진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그저 허허 웃어 보였지. 아니다, 진호야.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회사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죽은 영감 볼 면목이 생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더구나. 아마 회장님이 직접 한복 입은 노부인을 에스코트한다는 소문이 건물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어. 그런데 저 멀리 입구 쪽에서 낯익은 등번호. 아니, 박서방의 뒷모습이 보였지. 놈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략기획실 박준혁 팀장이야. 회장님이랑 오해가 있어서 잠깐 불려간 거라고. 그때였어. 진호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성큼성큼 걸어가 박서방 앞에 섰단다. 비서실장은 이 회사에서 회장님 다음 가는 실세로 통하는 사람이지. 박서방은 비서실장을 보더니 구원자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였어. 실장님 저 아시죠? 저번에 기획안 보고 드렸던 박준혁입니다. 저 요원들 좀 치워주세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 같았어. 실장은 박서방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아주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 박준혁 씨, 아니 이제 씨라는 호칭도 과하군요. 본사 보안 규정에 따라 귀하의 출입 권한은 이 시간부로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박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어. 네. 실장님, 그게 무슨... 실장은 박서방을 지나쳐 내 앞으로 오더니 허리를 90도로 푹 숙이며 인사를 건넸단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지. 큰어머님, 비서실장 최영호입니다. 회장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어제 백화점에서 결례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 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다 못해 투명해지더구나. 자기가 돈 없는 할망구라고 밀쳤던 사람이
자기 회사의 실세인 비서실장이 머리를 조아리는 귀빈이라는 사실을 놈은 그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지. 자, 장모님? 박서방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대신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 최 실장 고생이 많네. 사람 보는 눈이 좀 없긴 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된 거 아니겠나. 진호는 내 곁에서 한층 더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 최 실장, 박준혁 씨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법무팀에 넘기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우리 큰어머니께 입힌 정신적 피해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예,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어. 놈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 가득했지. 어제 백화점에서 내 물건을 발로 차며 비웃던 그 오만한 사위는 간대었고 그저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겁쟁이만 남았단다. 나는 진호의 배웅을 받으며 건물 앞에 대기 중인 검은 세단에 올라탔어. 차창 너머로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박서방의 뒷모습이 보였지. 놈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흩어진 자기 구두 한 짝을 붙잡고 꺽꺽 울고 있더구나. 자네가 무시했던 그 할망구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지. 하지만 박서방, 이건 시작일 뿐이야. 자네가 우리 정미에게 준 상처, 그리고 내 평생의 헌신을 비웃은 대가는 이제부터 하나씩 치르게 될 거니까.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나는 집으로 향하며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 정미야, 엄마인데 저녁에 박서방이랑 같이 집으로 좀 오너라. 할 말이 아주 많구나.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 한쪽에 정미가 사다 놓은 박서방의 낚싯대와 골프 가방이 보이더구나.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사준 것들이었는데 그놈은 이 비싼 장비들을 챙겨 들고 다니면서도 정작 장모에게는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걸 아까워했지. 나는 그 물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히 거실로 들어와 앉았단다. 잠시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서방이 뛰어들어왔어. 회사 로비에서 쫓겨날 때의 그 처참한 행색 그대로더구나. 양복 소매는 뜯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내 앞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쫓겨나면 우리 정미는 어떡합니까? 장모님. 놈은 내 발등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그 소란의 방에 있던 정미가 놀라서 뛰어나왔지. 박서방, 당신 몰골이 왜 이래?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나는 정미를 내 옆에 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단다. 정미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어제 내가 백화점에 내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내 엄마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렁뱅이라며 밀치고 욕을 했단다. 내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데 나를 노숙자 취급하며 쫓아낸 게 바로 내 남편이야. 정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 뭐?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어제 미팅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서방을 추궁하자 놈은 대답도 못하고 바닥만 긁어댔지. 나는 놈의 그런 비겁한 침묵을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어.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 사람은 그동안 내 엄마가 남을 팔아모은 돈으로 뒷바라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뒤로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빼돌리고 있었어. 오늘 회장실에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이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단다. 정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박서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 말해봐. 진짜야? 우리 엄마한테 정말 그랬어? 당신 내가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서방은 그제야 제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구나. 그래. 그랬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통 노인네가 장모라는 게 쪽팔려서 그랬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나가는 팀장이었는데 그런 초라한 할머니가 내 장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횡령한 것도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야.
놈의 그 뻔뻔한 외침에 정미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서방의 고개가 돌아갔지. 정미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를 질렀어. 더러워. 당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시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당신 인간도 아냐? 나는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박서방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지. 박서방, 자네는 내 딸을 위해 횡령했다고 했나? 아니, 자네는 오직 자네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내 딸과 나를 이용한 것뿐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 진호가 보낸 법무팀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고 횡령 혐의로 박서방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지. 경찰들이 들이닥쳐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박서방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발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 하지만 나는 놈의 손을 냉정하게 걷어찼단다. 내 딸의 인생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자네가 무시했던 그 돈 없는 할망구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여기까지네. 박서방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거실에는 정미의 서러운 울음소리만 가득했어. 나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지. 미안하다, 정미야. 엄마가 진작에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저런 독초를 뽑아냈으니 다행이다. 너는 이제 엄마랑 새 인생 살면 돼.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단다. 이제 낡은 수첩 속의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무너진 사위의 세상 위로 우리 모녀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박서방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뒤 우리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단다. 정미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 나는 잠든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그날따라 유난히 인자해 보이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 입던 낡은 조끼 대신 정미가 선물해준 화사한 분홍빛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 그리고 시장 바구니 대신 가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지.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단다. 박서방과의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놈이 가로챘던 내 재산과 정미의 몫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마쳤지. 횡령 혐의가 워낙 확실한 데다 진호의 법무팀이 뒤를 받쳐주니 놈은 감옥에서 한참을 썩어야 할 게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더구나. 큰어머니, 오늘 저희 그룹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있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주신 지분으로 만든 재단이니 반드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합니다. 기념식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들이 줄을 이어 서 있었어. 내가 차에서 내리자 진호와 비서실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경제계 인사들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어. 예전 같으면 이런데 내가 어딜 하며 뒤로 숨었겠지만 이제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단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내가 참아낸 인내가 오늘의 이 영광을 만든 것이니까.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니 저 밑에 앉아있는 정미의 모습이 보였어. 이제는 눈물을 닦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딸아이의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구나. 나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내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단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굽이굽이 고개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지요. 저를 돈 없는 할망구라 비웃던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비웃음 속에서도 제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낡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나는 그 환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장통에 가여운 노인이 아니었단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후원자로, 내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참으로 잘 살아온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 거지. 기념식을 마치고 정미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던 정미가 웃으며 말하더구나. 엄마, 이제 나물 안 팔아도 되지. 나랑 세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자.
나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 그래, 정미야. 이제 우리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자. 엄마가 우리 딸 인생,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백화점 앞을 지나갔단다. 며칠 전 내가 쓰러졌던 그곳이었지. 하지만 이제 그곳을 바라보는 내 눈에는 서러움 대신 여유가 머물러 있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 인생은 가장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셈이지.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당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의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운 내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의 진정한 회장님이고 대주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우아한 노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